안녕하십니까.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기본, 그다음에 핵심 이론 통합하는 과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문 과정을 들어보셨죠? 어때요? 좀 어렵죠? 민법은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어차피 1년 꾸준히 하면 합격은 하십니다. 어려워도. 그래서 제가 입문 과정에서도 입문 과정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기본 핵심 과정도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뭐 OT라고 거창하게 해놨는데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서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기본서가 좀 읽기가 어려워요. 입문 과정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는 한 기본서를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슨 외계어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과 기본서에 인쇄돼서 현출된 그 내용들이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기본서가 자연스럽게 읽혀질 때까지 강의를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본서가 술술술까지는 아니어도 가다 막히고 그럼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읽혀질 때까지는 강의를 반복해서 듣자. 강의를 또 특히 이렇게 인터넷 강의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인터넷 강의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강의가 매일 쌓여잖아. 매일 과목별로. 민법 강의만 해도 일주일에 4개씩 쌓인단 말이에요. 45분짜리 강의가 일주일에 4개씩 쌓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해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놓치는 순간 이게 막 쌓이죠. 우리 마치 카드빚 눈덩이 굴러가듯이 카드빚 같은 게 한 번 연체하고 2달째 연체하는 순간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특히 이제 돌려막기 하셨던 분들은 똑같아요. 미뤘던 강의가, 놓쳤던 강의가 나중에 보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됩니다. 보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매일 올라오는 강의는 과목별로 그때그때 미루지 말고 반드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기출문제가 여전히 강세입니다. 똑같이 내는 경우도 많고요. 따라서 3월 이후에는, 3월까지는 보지 마시고 3월 이후에, 그러니까 기본 이론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기본 핵심 이론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내가 민법이 이런 거다 정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적어도 10년치를 10년치 난 너무 많다. 10년치 해봐야 400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정말로 못하겠다는 분들은 적어도 5년치 아니면 권장은 10년치입니다. 10년치를 꼭 확인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가를 반복적으로,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을 보다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건 여기서 뒤트는구나. 이런 게 감각적으로 자신이 취득이 됩니다. 감각적으로 구별하는 능력이 그때 길러지게 돼요.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달 3월달 이후로 매달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어디를 좀 더 봐야 되겠나? 이런 식으로 공부 방향과 공부 양,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꼭 보셔야 되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민법은 마지막으로 강의를 들어서 이해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실제 문제를 푸는 거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기술,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매년 문제풀이 과정을 놓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풀이 과정을 시작하게 되면 수험생분들의 태반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풀이 과정을 건너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서 내용 정리하겠다고. 그러면 실패합니다. 민법은 반드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정한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 지문을 어떻게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가 그 스킬을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 스킬을. 그것 때문에 문제풀이가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과정도 꼭 마스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핵심이 뭐냐?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듣는 거 하고요. 반복하는 거 하고요. 언제까지? 기본서가 자연스럽게 읽혀질 때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당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민법 점수는 그렇게 잘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문과정 받고 지금 시작한 이 기본 핵심 과정 강의를 한 3번 정도를 봤다. 내가 막 집중해서 한 3번 정도는 내가 들은 것 같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본다. 40점 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 한 7, 8월 달이 되더라도 민법은 60점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하면 시험장 가서는 달라져요. 시험장 가서는 7, 80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공부한 양만큼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민법은 그렇지 않아요. 민법은 다른 과목들은 밑 빠지지 않은 밑이 있는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붓는 만큼 차올라요. 근데 민법은 밑이 빠져있는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면은 쫙쫙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가는 양보다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럼 차겠죠, 조금씩. 민법 공부는 그렇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빠져나가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세요. 내가 독에다가 50만큼을 채워놨다. 그럼 점수가 50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와요.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투입한 노력 그 이상의 점수, 노력한 만큼의 점수도 안 나오는 과목이 민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다른 과목보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 4파트가 있죠. 민법 총칙, 물권, 계약, 민사특별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틀이, 체계도를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어느 파트에 어디에 있는 걸 공부한다는 걸 자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치권을 공부한다 그러면 유치권은 물권, 강론, 중본권, 중제한물권, 중담보물권 일종 이런 식으로 틀을 따라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그 권리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게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내용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처음 가보는 장소를 찾아갈 때 그 장소, 주소의 마지막 것만 기억하진 않죠. 제일 먼저 뭐부터 기억해요? 무슨 도,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민법은, 법학은 그래서 항상 이 체계도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뭐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뼈대가 딱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예컨대 지상권 같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뼈대가 있어. 의, 특징, 취득, 효력 등등등등 이렇게 자꾸 세분화해 가는 공부. 그게 법학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자꾸 뼈대를 잡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민법 총칙이 10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민법 총칙의 10문제가 90%가 이 법률 행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법률 행위. 그러니까 당연히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가 뭐냐? 법률 행위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를 이제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 법률 행위의 대리,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 행위의 부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계약입니다.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계약이에요. 결국 크게 보면 법률 행위 파트에서만 20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어쨌든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에 관한 거고 따라서 법률 행위가 뭐고 뭐가 문제가 되는가를 전력을 다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민법 총칙 10문제가
요 대리에서 올해 세 문제가 나왔고요. 무효 취소에서 두 문제가 나오죠. 요것만 벌써 5문제가 나왔습니다. 부가는 1문제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6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에서 이제 4문제가 나오겠죠. 보통 그런 식으로 꽉꽉 채워서 10문제를 출제합니다. 두 번째 물권법은 14문제가 나오는데요.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특히 강론 쪽으로 하면 이 권리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민법 총칙은 한 10문제 중에서 8, 9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요. 물권은 반 이상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한 8, 9문제를 목표로 하시고 물권법은 반타작만 목표로 하시면 돼요. 한 7개 정도만 맞겠다. 더 맞춰주면 좋은데요.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물권 14문제 중에서 총론에서 보통 4문제가 나오고요. 강론에서 보통 10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강론에 가면 이 질권이라는 권리를 뺀 7개가 우리 시험범위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점유권이라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이 권리, 요거 각각 한 문제 정도씩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총 4문제죠. 반면에 소유권 한 3문제 나오고요. 여기 한 4문제 나오죠.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이. 그래서 소유권과 담보물권만, 즉 유치권과 저당권만 철저히 보더라도 반타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타작. 물권 14문제 중에서 소유권과 유치권, 저당권만 열심히 해도 반타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약을 조절해서 물권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강약을 조절해서. 계약법, 법률행위 예라고 그랬죠. 10문제가 나오고 보통 계약 총론 5문제, 강론 5문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올해 조금 독특하게도 총론에서 3문제가 나왔고 강론에서 7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강론에 이 매매에서 5문제가 나왔어요. 좀 특이한 해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보면 총론 5문제, 강론 5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총론에서 꼭 나와야 되는 이 계약의 성립 파트하고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계약의 성립 부분하고 이 동시 이행의 항명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2개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럼 내년에는 당연히 출제하겠죠. 계약의 성립과 동시 이행 항명권을 좀 주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계약 총강론 합쳐서 10문제인데 이것도 한 8, 9문제는 맞춰주셔야 돼요. 8, 9문제. 근데 이제 민사특별법이라고 5개의 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6문제가 나오고요. 보통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서 2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2문제가 나오면 나머지 1문제씩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1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2문제 이렇게 이렇게 출제를 보통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여기서 2문제를 냈어요.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6문제죠. 근데 뭐 늘 그렇듯이 요 2개를 열심히 해요. 2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만 지문을 뽑아가지고 정리하시면 6문제 중에서 3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결국 민법 총칙과 계약법을 좀 열심히 해서 거의 다 맞추도록 노력을 하시고 물권과 민사특별법은 반타작만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어쨌든 목차가 되는 것들을 늘 생각을 좀 해달라.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다시 한번 눈두장을 찍으세요. 민법 총칙에 뭐가 있을까? 법률관계,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부관이란 파트가 있구나. 물권에는 총론, 강론이 있고 총론에는 물권 일반론과 변동론이 있구나. 일반론에는 뭐가 있을까? 변동론에는 뭐가 있을까? 강론에 가면 7개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구나.
계약법 총론, 강론 있고 총론에는 이런 내용들이 강론은 계약 3개가 나오는구나. 매매교환, 임대차가. 민사처벌법은 총 5개의 탄핵법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가장 큰 목차, 가장 기본이 되는 테마를 이렇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두셔서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민법 총칙이란 걸 봅니다. 제1절 법률관계 및 법률행위라는 제목이 있죠. 교재로 따지면 18페이지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목차 내비게이션이 있고 10년간 출제 문항수가 나와 있고 40문제 중 한 2-3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며 학습 포인트를 보면 1번에 벌써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다만 이 법률행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개념들이 있어요. 법률행위를 가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19페이지를 갑니다. 교재. 그럼 총설에 가면 민법이란 뭔가가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민법이란 건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법률 관계가 뭐냐? 권리 의무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갑, 을. 자, 갑이 을에게 자신 소유 땅을 1억에 팔아요. 매매. 보통 우리 매매 계약이라고 부르죠. 법률행위예요.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갑과 을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 권리와 의무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불러요. 권리와 의무 관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개념이 법률관계 이퀄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권리 의무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을이 1억 대금 지급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이 1억 대금 지급 의무를 을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을이 갑에게 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에 을이 갑에게 돈을 안 준다. 이런 걸 보통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대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서는 분쟁이 생겨요. 분쟁. 다툼이 생겨요. 그죠? 이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당사자가 만나서 합의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당사자 합의로 끝내 해결이 안 되면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국가기관이 누구냐? 법원이 법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느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대금지급 소송. 그러면 법원은 을을 불러가지고 너 갑한테 대금지급 의무가 있냐? 봤더니 뭐 계약서 같은 게 증거 서류로 첨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은 계약서 같은 거 보고 야, 니들 둘이 몇 날, 몇 월, 며칠 날 체결한 계약을 보면 너 대금지급 의무가 안 돼. 왜 안 주냐? 빨리 줘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해 주게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국가가 강제로 이행을 시켜버려요. 다시 말해 의무라는 건요. 의무라는 건 법에 의해서 뭐뭐 하라고 강요하는 게 의무예요. 법에 의한 강제. 이게 의무예요. 법에 의한 강제. 그럼 권리는 뭐예요? 법이 보호해 줬잖아요. 법에 의한 보호 이렇게 돼요. 법이. 이게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라는 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힘. 의무는 법에 의한 강제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둘 다 뭐가 개입이 돼 있어요? 법이 개입돼 있죠. 그래서 법률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 의무 관계가 평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계약 등을 통해서 발생을 했는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궁극적으로
국가기관이 법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해 주는데 이때 이 법이 뭐가 된 거다? 민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민법, 개인과 개인 간,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을 개인사자를 써서 사법적 법률관계라고 부릅니다. 그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규율하는 법이다. 그 다음에 3번. 이런 법률, 이제 그 내용이 19페이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민법이란 뭐냐? 쭉 지금까지 간단히 말씀드린 게 1번, 2번, 3번, 4번에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의 민법의 구성은 아까 책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20페이지에 2번을 보면 이 법률관계 변동이라는 타이틀이 나왔어요. 자,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우리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각과 을이 A 토지 1억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만약에 1억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럼 을은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반면에 갑은 어때요? 돈 받고 넘겨줬으니까 A 토지 소유권이 갑의 입장에서 보면 소멸한 거잖아요. 즉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한 발 뒤에 물러나서 봤더니만 소유권자가 A 토지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어떻게 된 거예요? 변경이 됐죠. 이 세 가지 권리의 취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이 세 가지를 싸잡아서 뭐라고 하자? 권리의무관계 변동, 권리 변동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권리 변동의 구체적인 형태가 나와 있잖아요. 요게 자주 안 나온다고 보통 대부분의 교재에 써 있지만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아까 법률 행위와 관련된 게 9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럼 한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도 권리 취득과 관련해서 이게 원시 취득이냐? 이게 승계 취득이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보기 전에 세 번째 법률관계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 요거를 좀 간단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하기 전에 또 나눠봐야죠. 분류를 해봐야죠. 권리의 변동이라는 건 세 가지다. 좀 전에 봤듯이 누군가 권리를 취득한다, 변경이 된다, 소멸한다. 이때 취득이 크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요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이러이러한 권리 취득이 원시 취득이냐, 이러이러한 권리 취득이 승계 취득이냐, 이거 물어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승계 취득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전적 승계 취득과 설정적 승계 취득. 이것도 잘 물어봐요. 무슨 권리 취득이 이전적 승계냐, 설정적 승계냐,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전적 승계가 또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눠져요. 여기서는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이전적 승계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분류를 하고요. 이 취득에서 지문이 좀 집중해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두 번째, 권리의 변경이 있죠.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의 주체. 권리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요. 권리의 작용이 변경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작용은 그 권리의 효력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권리의 작용, 권리의 효력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변경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의 변경은 권리의 성질이 변경되는 질적 변경과 권리의 부피, 수량, 그가 변경되는 양적 변경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눠진다. 자, 여기서 예전에 요 질적 변경하고요. 요 질적 변경하고 오래됐습니다. 조금 17회 때인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질적 변경하고 요 작용의 변경을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좀 오래됐지만 어쨌든 변경에서는 또 질적 변경과 작용의 변경을 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마지막 이제 소멸이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이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은 개념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돼요. 절대적 소멸이 뭐고 상대적 소멸이 뭔지 그 개념만 좀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권리 변동의 모습 딱 이렇게 체계를 잡고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면 됩니다. 20페이지 2번 법률관계 변동의 법률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 변경,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걸 법률관계 변동이라 한다. 이 법률관계 변동은 권리, 의무관계의 변동을 의미한다. 즉 누군가에게 권리가 발생 또는 취득하고 그 권리가 변경이 되고 궁극적으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 변동이라 한다. 다만 이제 거기에 보면 좀 낯선 단어가 있죠.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법률관계는 취득, 변경,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법률관계가 변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원인, 우리가 보통 원인과 결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기듯이 권리관계가 변동이 되는 이 결과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그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 그거를 법률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 자, 원인이 법률 요건이에요. 그럼 이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다? 그게 요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자? 법률 효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권리 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 법률 요건.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 법률 효과. 그 법률 효과가 뭐냐? 권리 변동. 이렇게 딱 머릿속에 세팅을 딱 하시고 2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법률관계 구체적 모습이라고. 지금 이렇게 노랗게 박스 쳐져 있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이해 암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1페이지 봅니다. 법률관계 변동의 구체적 모습. 올해도 나왔다 그랬죠. 자, 첫 번째가 권리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누군가가 권리가 발생해서 누군가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거, 손에 넣는 걸 말하겠죠.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원시 취득. 권리의 절대적 발생을 말한다. 원시 취득 이퀄 뭐라고 한다? 권리의 절대적 발생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학자들이. 왜 절대적 발생이라고 부르나요?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돼요. 학자들이 이렇게 부르기 약속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부르면 돼요, 우리는. 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걸 승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권리를 넘겨받는 걸 승계라고 하잖아. 근데 원시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지 않는, 넘겨받지 않는 형태의 취득을 말한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없던 권리가 새롭게 발생하면서 취득하는 경우. 밑으로 4줄 내려가면 건물 신축에 의한 건물 소유권 취득이라든가 간척지 매립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원시 취득이죠. 없던 권리가 새로 생겨서 취득하는 경우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신권리자가 구권리자와 단절된 상태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원시 취득이야. 예를 들어서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훔쳐가지고 병한테 팔았을 때 병이 을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모른다는 걸 선의라고 해요. 민법에서는. 선의가 뭐라고요? 모른다. 병이 이 노트북이 도품이란 사실을, 을이 갑수유 노트북을 훔쳤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돈을 주고 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때 노트북의 원소유권자가 누구였어요? 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병은 이 노트북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민법 249조에 가면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249조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병원 노트북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이때 다시 한번 병은 노트북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승계 취득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 되겠죠. 이렇게 원시 취득은 다시 21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없던 권리가 새롭게 발생하면서 취득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 건물 신축. 또 하나는 신권리자가 구권리자와 단절된 상태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동산 선의 취득.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정도. 특징은 생각하지 마시고 무권리자로부터 권리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지금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병은 을하고 거래했잖아요. 근데 을은 노트북을 훔친 놈이잖아. 노트북에 권리가 없는 놈이잖아. 그 권리가 없는 놈과 거래했잖아요. 근데 권리를 취득했어요. 아, 원시 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 취득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승계 취득인데 승계 취득은 원시 취득은 권리의 절대적 발생, 승계 취득은 권리의 상대적 발생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승계 취득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설정적 승계를 먼저 이해해 봅니다. 설정적 승계는 예를 들어 갑이 토지를 갖고 있어요. A 토지 소유권. 자, 이때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서 A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사용하기도 하고 수익, 임대하여 차임을 받기도 하고 월세, 처분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수익 처분. 근데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해서 이 갑소유 땅에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을은 갑의 소유권 중에서 요 두 개를 취득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시 말해서 을은 저 A 토지를 처분은 못하지만 사용 수익은 할 수 있는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을은 갑의 소유권 중 일부를 취득. 갑이 갖고 있는 권리 중 일부를 취득.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걸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설정적 승계. 그래서 설정적 승계 취득은 나중에 이제 물권 가서 보시겠지만 제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 제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이전적 승계는요. 갑, 을, A 토지, 매매. 그럼 갑소유 A 토지가 을 소유로 바뀌니까 을은 갑이 갖고 있는 많은 권리들 중에서 A 토지 소유권만 콕 찍어서 넘겨받았죠. 이게 특정 승계예요. 갑의 소유권 전부를 넘겨받은 거잖아요. 지상권처럼 사용 수익만 넘겨받은 게 아니라 사용 수익 처분까지 다 넘겨받잖아요. 이게 이전적 승계예요. 이전적 승계 중에서 갑이 갖고 있는 권리 중 하나를 콕 찍어서 넘겨받는 거. 이게 특정 승계고요. 반대로 갑이 사망을 해요. 을이 상속을 받아요. 그럼 을은 갑의 A 토지 소유권, B 주택 소유권, C 자동차 소유권, 예금 채권 등등등 갑이 갖고 있는 권리 여러 개를 상속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일괄하여 승계를 받겠죠. 이걸 포괄승계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페이지에 보면 가장 먼저 원시취득, 승계취득 구별하시고 승계취득에 이전적과 설정적이 있다는 거 구별하시고 설정적은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이전적 승계, 포괄승계와 특정승계가 있다라고 확인한 다음에 그 포괄승계 21페이지 포괄승계 예가 있죠. 상속이 있고 그 다음에 포괄유증이라는 게 있죠. 자, 유증은요. 유언에 의한 증여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가 유증인데요. 두 종류가 있어요. 특정 유증이 있고요. 포괄 유증이 있어요. 간단해요. 특정 유증은 말 그대로 특정한 권리를 유언에서 증여하는 거예요. 갑이 유언서에다가 내가 죽으면 A 토지는 을에게, B 건물은 병에게,
C 자동차는 정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특정 유증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포괄 유증은 갑이 유언서에 있어요. 내가 죽으면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게 포괄 유증이에요. 그러니까 포괄 유증은 뭐하고 똑같아져요? 상속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포괄 승계가 되겠죠. 또 회사를 합병하게 되면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이 되면 A 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 B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다른 하나의 회사, 합병된 회사로 포괄해서 일괄 귀속이 되겠죠. 그래서 포괄승계의 예,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확인해야 될 그 정도입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권리의 변경이 나와 있죠.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자격의 변경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중에 주체의 변경은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적 승계. 아까도 잠깐 봤지만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함으로써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특정 승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상대적 소멸이에요. 권리가 타인에게 넘어감으로써 구권리자 입장에서 권리가 소멸하는 게 상대적 소멸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봤더니 권리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주체 변경이에요. 결국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가 상대적으로 소멸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 그죠? 하나의 현상을 취득에서는 이전적 승계로 보는 거고 변경에서는 주체 변경으로 보는 거고 소멸에서는 상대적 소멸로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만 이해하시면 되죠. 내용의 변경, 장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다시 질적 변경, 양적 변경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권리 변경, 주체 변경 말씀드렸고 이번 내용의 변경. 권리 성질이 바뀌는 질적 변경과 수량, 부피가 바뀌는 양적 변경이 있는데 그중에 양적 변경은 건물 증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5층짜리 건물을 2개 층을 증축하면 7층 건물이 되잖아요. 소유권이 커지잖아요. 이런 게 양적 변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질적 변경과 작용의 변경이 문제가 됩니다. 질적 변경은 권리 자체가 바뀌는 형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B 건물을 A 건물을 매매했다. A 주택을 매매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A 주택을 넘겨라. 무수히 많은 물건들 중에서 콕 찍어가지고 A 주택을 넘겨라. 이런 권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특정물 인도 청구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주택을 넘겨주기 전에 갑의 잘못으로 주택이 멸실이 되어버리면 화재 등으로 을은 더 이상 A주택을 넘겨라. 특정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A주택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게 질적 변경의 예가 되는 거예요. 권리 자체가 바뀌는 경우. 또 하나가 권리의 객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상대위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에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보상금에 미치게 되는 경우라고 해서 물상대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눈도장만 딱 찍으시고요. 저당권 가서 볼 거예요. 저당권에서 볼 때 물상대위가 나오면 아 이거 권리의 내용의 변경 중에서 질적 변경이었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작용의 변경 또는 효력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담보물권의 우선적 효력이 강화되거나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는 임대차 가서 볼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예 담보물권의 우선변적 효력이 강화되거나 이것만 이해를 해봅니다.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갑이 은행 가서 1억을 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101호를 담보로 제공하면요. 은행은 요 101호에다가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돼요.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을 갖고 있다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은행은 101호를 경매를 넣는단 말이에요.
경매대가에서 1억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돈이 더 필요해서 병은행에 또 빌려요. 병은행에서 또 1억을 빌려. 그럼 병은행도 101호에다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갖겠죠. 이때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 또는 병이 경매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경매대가로부터 먼저 취득한 저당권자가 배당을 먼저 받고 나중 저당권자가 남는 걸 배당받아요. 즉 선순위 권리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걸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습니다. 이게 저당권의 특질이에요. 단 갑이 을은행에 돈을 갚았다. 그러면 이 을은행의 1번 저당권은 사라지고 병은행 2번 저당권의 순위가 1번으로 승진을 해요. 다시 말해서 병의 입장에서 보면 2번 저당권이었다가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힘이 세졌죠. 예전에 1번이 있었는데 1번한테 길을 못 피고 있었는데 1번이 죽었잖아. 그럼 내가 1장이 되는 거죠. 그죠? 힘이 세지잖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일준에 짱이 있었어. 전학 갔어. 그럼 2장이 1장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순위가 상승하게 되면 그 효력이 세지니까 힘이 세지니까 이런 걸 뭐라 한다? 작용의 변경이란다. 소멸은 두 가지가 있다.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을 말씀드렸고 절대적 소멸은 그냥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댐이 검설이 되고 내 땅이 수몰이 돼요. 그럼 그 땅 소유권은 영원히 사라지죠.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절대적 소멸. 그래서 권리 변동의 구체적 모습 처음에 자주 나오는 것들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취득 관련된 거 또 나왔던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해하고 아 이런 거구나. 얘가 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귀찮더라도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변동이 되고 그 변동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변동을 시키는 원인이 나오겠죠.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이 뭐냐? 요걸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보게 됩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상대수별 밑에 3번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및 과정이라서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이라고 돼 있죠. 요 법률 요건이 뭐냐? 이제 요걸 보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